2021년 KSEG 봄학술대회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조 강연의 사회를 맡은 학술이사 부산대학교 임형래입니다. 이번 기조 강연은 두 분이 해주시는데 첫 번째 기조 강연은 김원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조 강연에 앞서서 김원영 교수님의 양력과 발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영 교수님은 1986년 스웨덴 읍살라 대학에서 지진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1989년부터 미국 콜롬비아 대학 라몬트 도어티 지구 관측 연구소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한국 연구재단 지원하에 해외 고급 과학자로서 서울대학교에 임시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원영 교수님께서는 약 30여 년간 안정된 대륙 지역의 지진 연구, 지진원의 정량화 연구, 그리고 지진파 분석을 통한 지진핵 실험 검증 연구 등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 지진학회에서 제스잇 지진학협회 관측 지진학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으십니다. 오늘 김원영 교수께서 발표하시는 기조 강연은 Seismic Monitoring of Nuclear Explosion, North Korean Nuclear Test로서 지하 핵실험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북핵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김원영 교수님의 기조 강연은 동영상 녹화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김원영입니다. 저는 2020년 가을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서 김영희 교수님, 이상묵 교수님, 그리고 이준기 박사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연구재단에서 BP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물리 및 지구물리 탐사학회의 비대면으로나와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무기에 대한 일반적인 것과 핵실험 모니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적어놨는데 핵무기의 현황과 위험성, 핵 군비 축소 협상과 핵실험 금지적의 의미, 또 지진학적 지구물리학적 방법을 이용한 핵실험 모니터링, 핵실험 모니터링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등을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핵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게 치러진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국들, 또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설비가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덜 검게 치러진 나라들은 원전이나 원자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짙은 잿빛으로 칠해진 나라들은 한국을 비롯해서 과거에 그리고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있던 나라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980년대 말에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도에 그 핵무기를 포기합니다. 유일한 경우가 되겠죠. 보시다시피 핵무기는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게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병원의 방사선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그간의 핵무기 현황을 보여줍니다. 가로축은 1945년 핵무기가 만들어진 해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 표시이고 세로축은 핵탄두 숫자입니다. 미국의 핵무기 보이는 빨간색, 구소련 러시아는 파란색 사각형이고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잿빛이 그 총합계입니다. 보시다시피 1986년도에 미선행정기가 한참일 때 7만 기가 넘는 핵무기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 레간과 고바체프가 군비 축소회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천 개를 합병을 해주렸고 그 후에 1991년, 92년 구소련의 봉기로 이어지고 해서 점점 급격히 줄어서 2006년에는 약 2만 5천 개가 남게 됩니다.
계속해서 핵무기의 최근 자료입니다. 2018년 말에 총 14,500개 정도의 핵탄두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약 3,700개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고 약 5,000개가 창고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약 5,000개가 지금 폐기 소송을 받고 있고 오래됐거나 뭐 해서 있습니다. 5개의 핵무기 보유고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러죠. 그것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5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고 다른 4개국 파키스탄, 인디아, 이스라엘, 북한이 약 4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2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핵무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비축소 회담을 통해서 기존의 핵무기를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50년대부터 핵실험 금지 조약을 통해서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핵실험 금지 조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도에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그 후 63년까지 많은 핵실험들이 대기권에서 수행이 되었고 방사능 동위 물질이 낚시으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1963년도에 LTBT, Limited Test Ban Treaty라고 해가지고 대기권과 해양 스페이스에서 핵실험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실험은 지하에서만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 지진 관측망을 설치하게 되는데 총 125 관측소들이 있고 1963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대두되고 있던 시프로 스프레딩과 후에 이제 플레이트 텍토닉스로 이어지는 그런 이론들을 정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NPT인데 이것은 핵 비확산 금지 조약이죠. 이것은 핵무기뿐만 아니고 핵물질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검증하고 사찰해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데 공식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조약이고 UN 산하의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비엔나에 있는데 거기서 관장하고 있고 95년도 날짜 쓴 것은 95년도에 그 조약을 indefinitely extend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도에 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가 성립이 돼서 유엔에 상정됩니다. 그것이 1996년 9월에 상정이 되는데 곧 198대 3으로 통과되고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어떤 핵실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불행하게도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 이 조약이 실효가 있는 조약은 국제 조약은 되지 못했습니다. 몇 나라들이 중요한 나라들이 아직 인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CTBT 오가니제이션이 UN 산하기관으로 비엔나에 있는데 나중에 더 부연하겠지만 이제 그 시설과 이런 스텝들이 다 갖춰져 가지고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1996년도에 바로 사인을 했고 그 3년 후에 인준을 해가지고 유엔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국 정부 내지 민간과 CTBT와의 관계는 각 나라에 NDC가 있는데 내셔널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기감에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유효한 조약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NPT는 이제 무기한 연장됐고 CTBT는 아직 정식 국제 조약으로 효력은 없으나 관측 시설이 다 정상 운영되고 있고 기타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에 INF라고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라고 이건 주로 유럽의 나토와 구소련 사이의 그 경쟁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1987년에
이 조약을 성립해 가지고 많이 줄였죠. 그 워헤드도 한 2,700개를 그때 없앴고 서로 그 중장거리 미사일을 5,000 내지 500 내지 5,500km 사이는 안 한다 해서 유럽을 이제 좀 안전하게 만들었죠. 그다음에는 이제 뉴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소 간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스트래티직 뉴클리어 아르세날을 1,550개까지만 서로 디플로이자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중국도 참여를 요청했는데 중국은 여기에 불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그 핵무기의 현황과 핵실험 금지 조약 같은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핵실험 모니터링은 핵 군축 회담을 하는 정책적인 것에 대한 기술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디자인이나 기상청의 분들이 그런 작업을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외교부에 제가 알기로는 군축과라는 게 있을 것이고 주 UN 한국 대표부에서 주로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기술이 다양한 환경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 도표는 그 CTBT에 필요한 그 요약입니다. 오른쪽은 지하, 수중, 대기권, 그리고 우주 공간 등의 환경과 왼쪽에는 6가지의 테크놀로지가 써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이즈믹은 주로 지하와 수중에 쓰이게 되죠. 그리고 하이드로아쿠스틱은 전적으로 수중에 쓰이게 되고 인프라사운드는 주로 대기권에 쓰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은 대기권이나 우주 공간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지난 25년간 CTBT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국제 관측망을 CTBT-5에 구축했습니다. 이것을 IMS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도는 사이즈믹 컴포넌트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50개의 프라이머리와 120개의 그 보조 관측소로 지진 관측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프라사운드도 비슷한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라디오 뉴클라이드는 또 많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16개의 랩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엔나에 있는 CTBT-5에서는 CTBT 조약 검증 작업을 크게 3가지 기능으로 수행합니다. 첫째는 인터내셔널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여러 분야의 관측망들을 지진, 인프라사운드, 라디오 뉴클라이드 관측소 등으로 설치 운영합니다. 지금 토탈 한 34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포넌트는 인터내셔널 데이터 센터 IDC인데 이것은 비엔나에 있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물론 스텝들이 다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온사이트 인스펙션 OSI인데 이건 현지 실사팀이고 이것이 이제 핵실험으로 의심되는 이벤트가 생기면 면적이 약 1,000제곱킬로미터 되는 지역을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기구들은 그 마그네토미터나 GPR, 그라운드 페네트레이션 레이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빨리 움직여서 전부 그 비행기를 공수하더군요. 우리는 보통 6개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핵실험을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우선 잘 아시다시피 시그널을 디텍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같은 이벤트 나온 것인가를 확인하고 다음에 이제 위치를 산정을 하고 이게 이벤트가 이제 지진인지 핵실험인지 식별해야 되고 만약에 핵실험이라면 누가 한 것인지 또 그 크기가 얼마인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CTBT나 UN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정은 조약을 인준한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과 핵실험을 관측된 진파를 통해 구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핵실험과 지진의 소스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위의 그림같이 핵실험은 XYZ 3축으로 작용하는 트리플 다이폴에 의한 것이고, 지진은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단층면을 따라 변이가 일어나는 시어 디슬로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커플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디슬로케이션 전과 후에 평형을 이루어야 하니까 서로 퍼펜디큘러한 커플이 두 개가 작용되는 더블 커플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사이즈모그램들은 중국 신장 지역의 핵실험, 위 빨간색 세 성분과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 아래 파란색 세 성분입니다. 이 사이즈모그램들을 비교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소스 메커니즘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240과 260km로 서로 비슷하고, 위의 것은 트리플 다이폴에 의한 핵실험 기록은 P파가 크게 나오고 S파가 적죠. 앞에 나오는 것이 P파고 한 40초 근처에, 주위에 70초 근처에 나오는 게 S파입니다. 반대로 밑에 나오는 파란색의 그 지진 기록은 시어 디스크린 소스이기 때문에 시어 웨이브 S파가 크고 앞에 나오는 종파 P 웨이브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것과 비슷한 비교인데, 규모가 큰 지진과 핵실험의 수직 성분 기록들입니다. 거리도 4,000km 되는 원거리이고, 이 경우 위의 지진 기록은 아주 큰 서페이스 웨이브가 발생되었고 P파는 아주 작습니다. 보이죠? 반대로 아래 기록은 지진 기록, 핵실험 기록인데 P파가 굉장히 크고 뒤에 나오는 서페이스 웨이브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P파로 바디 웨이브 매그니튜드를 계산하고 서페이스 웨이브로 서페이스 매그니튜드 MS를 계산하는데, 이 비율을 내면은 이 두 이벤트는 잘 구분이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MB-MS 관계식을 비교한 것인데요.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6차의 북한 핵실험들은 디텍션 로케이션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북한 측이 발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B-MS 비율이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핵실험들과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북한 핵실험들의 MB-MS 비율은 여태까지 쓰던 그 비율에 의하면은 핵실험과 지진을 구분하는 그 분기선, 그쪽 바로 분기선에 놓이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MB가 작든지 MS가 크든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로는 MS, 그러니까 서페이스 웨이브가 상대적으로 많이 생성돼 가지고 그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그림을 보면 위에 왼쪽의 그림에는 조그만 점선들은 전부 지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몇 개 점들은 최근에 난 1996년 이후에 난 그 핵실험입니다. 중국에서 96년에 했고, 그 다음에 인도나 파키스탄이 98년에 진행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말하자면 오른쪽에 놓여 있는 건 핵실험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NBMS 비율로 한 거니까. 근데 그 분기선이 있고, 북한 핵실험 두 점은 바로 그 분기선에 찍혀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이유는 뭐냐? 아마 그 서페이스 웨이브가 다른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람들의 의견이 만탑산 부근, 그러니까 그 북한 핵실험장 부근의 지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만주의 무단장 관측소에 기록된 6차의 북한 핵실험 기록입니다. 수직 형분이고 약 37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기록은 대개 비슷하죠. 모양이 같은 스테이션이고 핵실험 장소가 같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건 뭐냐면 핵실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점점 더 커지는데 사이즈가 맨 마지막에 가면은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그 표면파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 표면파가 사이즈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걸 보입니다. 북한 핵실험에서 아직 문제가 되는 것은 규모 산정과 핵실험 크기입니다. 핵실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킬로톤 단위를 쓰고 알려진 규모와 일드의 관계식을 이용해 산정합니다. 과거의 핵실험들 중에 그 크기가 알려진 것들이 한 2,000개 중에 한 뭐 10%, 15% 정도는 잘 알려졌으니까 그것을 이용해 관계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표에서 가로축에는 6차의 핵실험이 이고 세로축은 그 일드 값을 log 일드 값입니다. 각 핵실험에 보고된 일드 값을 풀어냈는데 잘 보다시피 일드 값의 편차가 각 이벤트마다 상당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그 제일 큰 2017년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보고된 것이 65부터 300kton까지 차이 나는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웨이 매그니스 MB가 0.75 log yield에다가 그냥 더하기 4.45 우선 그래서 수식은 간단하나 바디웨이 매그니스가 잘 결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드 관계식이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관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표는 규모와 일드 관계를 보여주는데 규모 값이 같다고 해도 그 횡축에 세로축의 규모 값이 같아도 핵실험장의 지질에 따라서 일드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이제 가로축은 일드고 세로축은 규모인데 그 관계식 그걸 보면 보통 한 1kg쯤 되면은 보통 하드록인 경우에 한 규모가 4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규모가 5 정도 되면은 아마 한 10kg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점선으로 찍은 것이 점선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그 규모의 편차 그렇죠 규모의 편차입니다. 각 그 일들에 따라서 그만큼 그 핵실험장의 지질에 따라서 규모와 편차의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핵실험 할 때 그 폭발물의 놓인 깊이, 그것의 압력을 바뀌게 되는데 그 압력에 따라서 지진파의 진폭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지하 수면의 높이, 물이 지진파의 발생에 영향을 미쳐서 물이 차에 있으면 더 커플링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북한의 그 길쭉은 풍계리에 만탑산 핵실험장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일단은 이 간단한 수식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본 수식 그것을 쓰는데 그것이 이제 그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구설은 핵실험장 부근에서 나온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규모인데 여태까지 규모는 보통 자세히는 안 했지만 이 핵실험에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해왔습니다. 이 일드 같은 데 관계 때문에. 그런데 북한 핵실험장은
여태까지 우리가 다뤄보지 않은 새로운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해보니까 이 지도는 뭘 보여주냐면 전 세계에 분포한 지진 관측소 390개 중에 거리가 한 20부터 100도 사이에 있는 곳의 토양지를 분석해가지고 그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인데, 그래서 390개 관측소의 규모 값을 평균 값을 빼면 빨갛게 표시된 관측소들은 평균보다 높은 곳이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빨간 그 레전드 밑에 보면, 밑에 코너에 보면 있는데, 조그만 것이 이제 0.3,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온 것이 이제 평균값보다 적은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그 빨간 지역이 호주 대양주 지역이 오세아니아 쪽으로 쭉 다 빨갛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미국 중부에 미 동부 중부 지방이 그렇고, 또 서유럽 쪽에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스테이션마다 막 틀리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틀리는 거 봐서는 그 북한 핵실험장부터 그 지역까지의 그 패스가 이제 이 경우에는 어퍼먼트를 지나서 로어먼트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데, 그때 그 패스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호주 쪽은 아테네이션이 적게 되고 저쪽 그 중앙아시아 쪽은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거는 좀 재밌는 것인데, 2018년 5월에 북한에서 길쭉은 풍계리 소재 완탑선 핵실험장에서 갱도 폐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핵실험 그만하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인데, 그때 제가 TV 뉴스를 보다 이 화면을 찍었습니다. 영상으로. 밑에 걸 보면 북한군 안내판에 적힌 내용을 취재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내판에 적힌 내용을 자세히 찍은 것이 그 위쪽인데, 거기서 볼 수 있듯이 흥미로운 사실은 거기 1, 2, 3, 4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갱도 입구인데, 1번과 2번은 이미 쓴 갱도고 3번, 4번은 새로운 갱도인데 아직 쓰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지붕은 측정소고 주황 지붕은 생활관이다. 그래서 이걸 다 파괴시켰는데, 물론 이제 많이 파괴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나중에 지진파 기록이 나오지 않은 거 봐서는 큰 폭약은 쓰지 않았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1번 같은 경우,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갱도 입구인데, 그거는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 우리가 위치를 거의 정확히 알고 있는데, 거기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형도예요. 그 지형도의 그 위치가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정확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련의 그 핵실험 금지 조약과 군축 핵 군축 회담에 대한 생각들, 현황과 생각들, 그리고 이제 북한 핵실험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비디오도 네, 김원용 교수님의 훌륭한 기조 강연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조 강연으로 김진애 박사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진애 박사님에 대한 간단한 죄송합니다. 지금 김원영 교수님이 줌에 접속해 계십니다. 혹시 기조 강연에 대해서 질문이나 디스커션 하실 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과 디스커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오디오를 켜고 하셔도 되고 채팅창에 채팅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서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의 경우에도 이제 모멘트 텐서 역산을 하면 포컬 메커니즘과 모멘트 규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구한 모멘트 규모가 일반 지진과 같은 물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들립니까? 네, 예.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저는 100%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모멘트 텐서를 인버전하면 핵실험은 아이소트로픽한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이폴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미디움이 퍼펙트리 아이소트로픽하지 않으니까 일부 다른 더블 커플 컴포넌트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모멘트 텐서 사이징 모멘트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지진보다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일 큰 것이 2017년에 진행된 핵실험은 바디웨이 매그니튜드가 MB가 6.3이고 이 모멘 매그니튜드는 5.5인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을 1대1로 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비교하기가. 메커니즘은 비교가 되는데 사이즈 자체는 그런 걸로 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조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하실 분들은 김원영 교수님이 현장에 들어와 계시니까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조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은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재 지하수 사업 본부장님을 맡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 무한 석회암 지반 탐사 원인 조사 및 분석, 또 제주도 삼다수 지하수 조사 사업 및 분석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셨습니다. 현재는 본사 지하수 사업부장으로서 지하수 및 지질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고 전국 9개 지역 본부의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농어촌공사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예방 계측 사업 내용, 또 수리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예방 계측 필요성, 지진,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에 따른 공사의 비상 재난 대응 체계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애 박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의 김진회입니다. 저는 오늘 수리시설물 재해예방 계측과 디지털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수리시설물을 하면은 여러분들 다 저수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게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지질 파트가 속해서 일을 해온 지는 1970년 이후 현재 50년 되었고요. 1969년도에 지하수 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1970년 농업기반공사에 통합이 돼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수리시설의 재해예방 계측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뭐 피해를 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분야는 드물게 코로나 덕분에 사업을 대폭 확장하게 된 내용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지질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비중에 있어서는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측 업무를 시작한 게 2002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20여 년간 가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5억, 10억 정도의 예산밖에 투자를 못하다가 작년에 이 코로나 덕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국가 계획에 의해서 디지털 그린 뉴딜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렇게 사업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지질과학이라는 것이 향후의 어떤 미래 사회에서는 디지털 혁명 또 4차 산업혁명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뉴딜 사업이 작년 2020년 종합정부정책이 발표되면서 4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3번째에 수리시설 재해예방 계측이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간단하죠. 지진이나 집중호우 또는 저수지 누수에 의한 붕괴가 발생했을 때 또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조기 어떤 정보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계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딜 관련 사업과는 관련해서는 2000년부터 2029년까지 1,300개소에 약 1,25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히 우리나라의 저수지에 대한 기본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수지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감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17,000개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400개를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중대형 저수지죠. 그리고 나머지 13,000개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중소형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중대형 저수지에서 우리나라 논면적 약 70만 헥타 중에 약 거의 3분의 2 이상 50만 헥타 정도를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중에서 재밌는 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400개의 저수지 중에서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2,500개입니다. 50년이면 1970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70년 이상 된 것도 많습니다. 이 1,400개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한 40% 정도 되는데. 근데 흙 때문에 내구 연한을 저희들은 70년으로 봅니다. 그 내구 연한을 다 넘어갔다는 거죠. 1,400개가.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무너지면 굉장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40-50년 지난 저수지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매 5년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 진단을 해서 C등급, D등급이 되면 보수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수명을 20년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또 운영을 하다가 또 점검을 해서 수명을 되돌려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농업 기반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2000년 이후가 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계측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자원연구원에 계신 우리 박삼규 박사님도 그 사업 초기에 기여를 하셨습니다만 2002년도에 농식품부에 이 사업을 제안을 했고 계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8년간 줄기차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3,400개 중에서 약 300개 정도의 저수지밖에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폭적으로 향후 10년간 2000년부터 2029년까지 1,20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약 1,427개를 목표로 해서 향후 10년간 주기계측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살짝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수지에서 계측하는 내용은 3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수 계측, 물이 새는 거죠. 또 하나는 비언이 계측, 사면이 슬라이딩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면 비언이를 계측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지진 계측입니다. 이 누수 계측과 비언이 계측은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저수지 관리하려면, 안전을 도모하려면 이 안전관리 계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지진 계측은 2008년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발효되면서 그 속에 흑댐은 500만 톤 이상은 조건 없이 지진 계측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방 누수 계측 부분은 저수지 방제지 포함해서 1,217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까 3,400개의 저수지 중에서 왜 이거 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선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3,400개 중에서 30만 톤 이상, 그래도 규모가 좀 있다, 크다, 그리고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적은 저수지는 좀 제외를 한 거죠. 그래서 1,200개가 된 거고요. 제방 비언이 계측은 1,200개 위에 작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규모가 30만 톤은 되지 않지만 규모가 그나마 제일 큰 놈들만 골라가지고 1년 내에 136개의 사면 변이계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진 가속도 계측계는 현재 공사가 500만 톤 이상 저수지 74개소를 갖고 있어서 2개의 저수지가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 72개소는 모두 설치가 완료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관련 법령이고요. 저수지 붕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수가 되는 부분을 계측을 하려면 어떻게 현황이 되어진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보면 집중호우인 장마 시기에 집중호우에 의해서 저수지 단면이 부족해서, 즉 저수지 단면이 부족하단 말은 저수지 옆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나가는 요수토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좁아서 1970년 이전 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폭넓게 배제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붕괴가, 원류에 의한 붕괴가 많기 때문에 2013년, 14년 최근에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모양을 보십니다. 이 경우에도 9건의 원료 붕괴 파괴가 있었고요. 2020년, 작년이죠. 작년 54일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 장마 기간에 16개소, 18개소의 저수지 붕괴 현황이 있었죠. 거의 대부분이 비가 많이 올 때 원류가 돼서 발생한다는 건데, 사실은 원류가 돼서 발생한 부분은 아주 쉽습니다. 왜? 저수지만 여방수로만 넓히면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누수 파괴죠. 파이핑에 의한 누수 파괴. 이 부분은 계측에 의해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은 누수 계측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일본도 저수지 붕괴 사례를 보면 2004년에 태풍이 왔을 때, 2011년도에 대지진이 왔을 때 역시 붕괴가 되더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진에 의한 붕괴는 사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바로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에 의해서 원류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저희들은 유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쓸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가 사라진 겁니다. 이런 형태의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계측에 대한 부분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파이핑에 대한 산대 저수지라고 2013년도에 경주에서 일어난 내용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안쪽에 물이 빠져나가는, 뒤에 후면 사면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사실은 몇 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거쳐서 바로 V자형으로 커트가 돼가지고 제방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사력댐 같은 경우의 어떤 붕괴 사례를 보면 1980년대 자료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댐째 누수에 의한 파이핑이 거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사력댐이, 미국 사력댐이 우리나라 댐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는 곳간에 작은 저수지가 많고 미국은 큰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원류 파괴가 거의 없다는 거죠. 개수가 더 적고 이쪽 같은 경우는 누수 파이핑이 우리나라는 거의 많이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70년이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보시면 계측 관리를 잘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수 파이핑은 계측만 잘하면 100%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은 계측 업무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으로는 우리나라는 제방 누수가 32%에 의한 결함 원인이 있고요. 요구 부족이 28%, 사석 이탈이 22%, 기타 18%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측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누수 계측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지금 탐사학회에서 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누수 계측에 계측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 비저항 조사입니다. 전기 비저항 부분을 저희들은 탐사나 조사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계측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갸우뚱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계측은 아니죠. 계측은 실시간으로 해갖고 물리적 거동을 계속해서 보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탐사 전기 비저항 기술이 이 누수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단일 분야에서 전기 비저항 쌍극자 탐사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저수지 누수 분야입니다. 일단 모든 저수지 지자체가 포함해서 5년마다 하는 정밀조사는, 정밀안전진단조사는 반드시 거의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내지 4번, 또 자동으로 하는 경우는 하루에 4번, 6시간마다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장소에서 한다는 개념 때문에 계측이라는 업무 범위 내외에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계측은 사면, 후사면에 변이 계측을 해오던 그 내용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수지의 누수 측정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추가로 하는 것이 바로 제방 수위 측정입니다. 이거는 재정에 댐 마루 제일 위에 5m 간격으로 상하력으로 2개의 시추공을 뚫고 수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앞쪽은 내재 수위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나 뒤쪽은 수위가 확 떨어질 겁니다. 왜? 가운데 중심부에 점토에 의해서 물이 막히니까. 그 편차를 계속 관측을 해서 계측을 해서 누수 분석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진 계측이 있죠. 이후부터는 그림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에
모양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그리고 저수지를 축조할 때 중앙부가 코아클레이라고 중심부에 중심 점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중심 점토가 설계돼서 실제 시공이 되는 경우는 1970년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균일형으로 저희들이 3,400개 관리하고 있지만 2,400개 정도는 이게 없습니다. 외부나 중심부나 거의 같은 흙으로 좀 더 좋은 흙으로 좀 더 잘 다졌겠죠. 그 정도로 관리되어진 조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척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죠. 전기 비장 탐사를 재정 중심부에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년마다 전기 비장 값을 전년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장치의 면적이나 평균값이 더 확대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현재 안전율을 구하고 있고요. 제방 수위 같은 경우도 저수지의 안쪽과 저수지 하류부의 수위를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안전도 분석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3 저수지라고 하는 전기비장 측정 결과를 분석을 하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단 몇 달 만에 전기비장치가 큰 값을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18년째 하고 있고 특정 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치 이상의 데이터가 모아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큰 흐름상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죠. 이 부분이 아마 AI법이나 이런 부분들의 분석기법 툴이 좀 더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보수 보강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든가 뭐 어떤 누수 지점을 좀 더 정확하게 탐지하고 예측한다든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방 변이는 작년에만 특별하게 1년 단일 사업으로 30만 톤 미만에 대해서 약 136지구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변이 계측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만한 사면 경사계, 사면에다가 깊게 약 3m에서 5m 정도 깊이 있는 어떤 변이계를 설치를 하고 지표 경사계, 지표에다가 변이계를 설치를 하고 또 GPS 변이기를 설치를 하고 뭐 관제용 CCTV나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일부 함수율계 등을 설치를 해서 저수지 사면 상태를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제일 위에 보이는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사실은 전 사면을 상대로 해서 수십 개의 계측기를 다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가장 안 좋은 그리고 변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골라서 효율적으로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지진 계측을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지진 화산 재해측법이 발효가 됐고요. 2016년 경주 지진, 17년 포항 지진 이후로 2018년도에 지진계가 갑자기 20% 설치되어 있다가 100%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산이 투입이 됐고 2018년도에 공사도 대상 지구를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2020년 현재 72개소가 설치가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댐에는 지진계가 3개가 설치가 됩니다. 댐 마루에 하나, 댐 하류부, 측선부에 하나, 그리고 댐 높이만큼 저수지에서 떨어진 거리에 자유장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제방 계측관리 시스템을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초기 화면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포항에서 2017년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발표하고 보고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장소가 나오고 현재 관측하고 있는 모든 저수지에서 지진 값을 동시에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송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규모가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 이 부분을 자동 보고서를 생성을 해서 농식품부와 행안부에 분석을 통보하고 계측 결과를 우리 시설물 관리자에게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해적으로 보면 지진 계측 시스템 및 어떤 결과물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재난상황실에서 각 지역본부, 시설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까지 현재 실시간으로 거의 동시에 약 3 내지 5분 이내에 모두 문자가 발송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수위 계측과 비지한 계측 결과를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분석한 내용입니다만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지진과 그리고 누수와 변이에 대한 내용을 농어촌공사 흑댐에서 현재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매진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수지 누수 계측 분야는 자료 처리 부분에 있어서 AI 기법 등의 좀 분석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방 수위 부분에 있어서 계측과 분석 이 부분도 다른 차원의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학회 관계자들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변이 계측과 지진 계측 분야도 특히 변이 계측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에 의한 사면 하류구 사면 포화 수분 포화율이 높아지는 거죠. 하루 비 올 때는 괜찮은데 하루 비 올 때는 사면에 수분 포화도가 1m까지 속으로 들어가는데 3일 동안 연속 비가 오면 작년처럼 600mm가 비가 3일 동안 계속 오면 사면 포화가 넓어지면서 전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54일간 장마가 왔을 때 50여 개소의 저수지 사면 슬라이딩이 발생했습니다. 붕괴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사면부들이 다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올해 비가 와갖고 수분 포화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한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발생 메커니즘 하는 예측 기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리 탐사나 지진 또 지질 지하수 집안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기술 융합이 이루어져서 이런 예측 기술의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애 박사님의 귀중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이나 아니면 직접 음소거를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17,000개 저수지 중에 3,400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한 14,000개 정도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그 기술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쪽하고도 협업이나 아니면 기술 지원 같은 거를 하고 계시는지 그쪽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까? 이 박사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기술 노력 그리고 지자체 협업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9년 이전까지는 시범 사업 몇 지구와 어떤 대표 사업 개념으로 현재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현재 보이는 정도의 기술 개발이고요. 지자체하고 협업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향후에는 이 부분이 지금 벌써 작년 올해 2년째 진행이 되고 급격하게
지구 수도 많고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 발전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지자체 저수지 관리에도 저희들도 관여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진일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